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9일 날 최저점을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어느 정도 회복, 1800선을 회복해서 1857포인트가 됐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누적해서 14조 정도, 14조 7천억을 팔았다면 이걸 개인이 12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데,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 세대 젊은 층이 대거 유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엄청 싸졌다는, 주가가 엄청 싸졌다는 인식이 방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는, 저도 이러한 학습 효과를 얻은 사람이지만 1997년 IMF 위기와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폭락해서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저가로 주식을 싹쓸이한 주체가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큰 수익을 올리는 걸 보고 이러한 학습 효과를 우리 젊은 투자자들이 배워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증시에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에 개설된 계좌 수가 31만 8천 개인데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14배 늘었는데 이 중에서 2030 세대의 계좌 비중이 76%로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같은 이런 비대면 증권사들의 돌풍 인기도 2030 세대들이 그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증권은 서비스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0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중에 약 70% 가까이가 2030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주식에 들어오는 이유는 저축만으로는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주식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과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쪽박 찬다,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2030 세대들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비트코인, 여기 암호화폐와 같은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제대로만 알면 위험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증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꼭 감안을 해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는 말이 증시에는 반드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개미의 진화, 그리고 위에 보면 개미의 진격, 그래서 전반전 승자는 현대차, 이달 들어 18% 급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수혜자는, 현대차가 올라서 가장 수혜자는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잠깐 사이에 몇백억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물론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는 생각에 본인은 더 매수를 한 거겠죠.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B2와는 달리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덜하지 않았나 싶고요. 개미들이 이렇게 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코덱스 선물, 그 다음에 원유 선물,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기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다지 선호하진 않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고려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우량주 매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다양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아는 종목 한두 개를 갖고 또는 두세 개 정도로 갖고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역성장 됐다 그러는데 대대적인 경기 부양 예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중국이 이렇게 그 역성장이 됐으니까 경기가 안 좋고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이 된다면 침체된 마이너스 한 6% 된다, 6점 몇 프로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상 문화 대혁명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충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풀고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YG 플러스나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조금 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중국 한한령이 이러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한한령이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게 단기 히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이 어떤 건지를 면밀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사전에 길목을 선점을 하셔야 되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경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도 보면 제가 제일 요즘에 고민하는 사항인데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지옥문 대비해라. 그래서 엄청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런데 1분기는 그런대로 선방을 한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그 폭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매일경제에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같은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항공이나 차에 대한 그런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업종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해당 산업에 있는 회사들을 잘 면밀히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 걸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서 항공 제가 얼마 갖고 있진 않지만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제주항공 정도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것인지를 보고 사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힌트를 얻을 때 이러한 기업 신문에서 매일매일 보는 신문에서 기업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로나 쇼크 6개월째 지속될 때 실업자가 급증한다. 290만 명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제로 충격이 올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기업들의 성과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백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거고,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안 좋은 데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위기가 기회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려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불황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거나 뭔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불량 채권 추심을 하는 게 고려신용 정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고려신용 정보는 오히려 그러한 코로나 이슈를 기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충격이 현재 과소평가됐고 오중 쓰나미가 덮칠 거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도산 위기 기업들. 재무 흐름이 안 좋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데들은 이제 곧 쓰러지겠죠. 그리고 재정 수요 폭증에도 실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에 주차 위반이라든지 각종 위반, 벌금 이런 것들이 집중 단속될 거라고 예측들을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요는 그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끝없이 추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20만 명 가까이 줄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충격들이 실물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우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강조하듯이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20%는 채용을 절반 축소하고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고 나면 기업의 성과가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15%는 6개월을 못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지금 법인세를 깎는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코노미 A to Z로 해서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특집편으로 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지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부동산 시장 전후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래서 280까지 떨어졌던 게 쭉 올랐다가 다시 938로 떨어졌다가 1457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을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도 100%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특히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유연하게 잘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그게 단기적으로 투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장기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 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마찬가지 기업도 이러한 언택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회사라면 꾸준히 갖고 가지만 적응을 못하는 회사다라고 싶으면 과감하게 다른 우수한 기업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코로나 뉴 노멀이라 그래서 수요 경제에 대한 그런 충격이 크고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나마 한국은 선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은 그나마 선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를 얻는 기업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일까를 고민하는 쪽에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하느니 외환 금융위기 때도 안 썼던 무제한 돈풀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동했다. 그리고 미 연준도 투기 등급 회사 측까지 파격적으로 매입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1,300조를 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민과 중기에다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지금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잘했던 건 통화 수합해서 달러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외환 보유 계획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했고,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들을 나름대로 잘 해결하고 있고, WTO에서는 코로나 못 잡으면 올해 글로벌 무역이 32%나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또 다 충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기업은 또 오히려 이러한 무역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단 키트 이런 그런 이슈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젠이라는 업체는 오히려 작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해 1분기에 다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 중국이 멈추니까 공급망이 일시에 붕괴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쇼크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쇼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어느 기업이 과연 쇼크를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인 사항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항공 여행업이 이제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분명히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그 상황을 보면, 제 주식 성과를 보면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한 30% 이렇게 주식이 저점 대비 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커머스, 음식 배달, 가정 간편식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보고 있는 생각을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선경제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종식이 되려면 코로나가 백신 개발까지 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지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를 자제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치킨집 사장님한테 저렴하게 대출해주고 동네 병원도 지원해주고 뭐 다양하게 지금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을까, 이런 그런 희망적인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신문을 쭉 보면서 그냥 단순히 현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황 속에서 또는 정책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언택트에 꽂힌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아마존은 잘 나가고 더 달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진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데는 클라우드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뭐 클라우드로 유명한 중국 업체이긴 한데, 전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예전에 투자도 좀 했긴 했지만 중국 기업들의 그런 투명성, 가시성이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때는 진짜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잘만 안다면 훨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 편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조선경제에서 네이버 밴드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심각한 미국의 사회에서 성황리에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나 다른 SNS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밴드는 철저하게 폐쇄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먹히고 있다. 그래서 6개월 내 1000만 명의 고지를 밟는다면 이제 메이저인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줌과 같은 본토 경쟁자들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될지 쭉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투자 시점을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니까 부품업체, 연쇄도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에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는 직콕이 2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이제 막 터져 나온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주말에 제가 와이프 저녁 식사 하느라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외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시 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소비 욕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기사가 보면 보복적 그 소비 또는 보상적 소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 사용을 못했던 그런 소비를 욕구를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회사가 수혜를 입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패션이 될지 뷰티가 될지 또는 가전이나 그 외에 다양한 여가, 여행, 항공 이런 어떤 회사가 될지를 고민해 보는 건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확신이 되면 이제 그런 확신을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인내할 수 있고 성공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평소에 읽는 신문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신문을 꾸준히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정보를 1차원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 맥락을 또 이해해서 자기의 투자 노하우 또는 투자 정보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